2회 제 3주차 3강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클라우스 슈팝의 세 가지 범주의 메가 트렌드를 구분했습니다. 그 세 가지 메가 트렌드는 물리 메가 트렌드, 디지털 메가 트렌드, 생물학적 메가 트렌드 이렇게 나누어졌죠, 그죠? 그래서 물리적 메가 트렌드는 자율기기, 3D 프린팅, 고도화된 로봇, 신물질 이렇게 분류가 됐고요. 디지털 메가 트렌드는 사물 인터넷, 그죠? 생물학적 메가 트렌드는 합성 생물학이다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경영 차원 측면에서요. 경영 자원 측면에서 본 주요 과학 기술의 요인들은 우리가 인프라적 성격은 일단 인프라적 성격에서는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인공지능, OG 기술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돼야 되겠죠. 이 인프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러한 다른 응용 기술들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 기술,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기술들이죠, 그죠? 빅데이터나 이제 블록체인 같은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이러한 빅데이터들이 인공지능과 OG를 통해서 그죠? 실현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인프라적인 성격에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응용 기술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 응용 기술이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3D 프린팅, 그죠? 적층구 제조, 그러니까 그대로 실물 있는 그대로, 그죠? 그 다음에 정강현실, OG 등을 통해서 가상현실, 그 다음에 핀테크 같은 거, 블록체인을 통한 핀테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율주행차, 이것도 이제 자율주행차도 이제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다 이제 합성돼 있죠, 그죠? 기본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요인들이 이래 있는데요. 요점은 그겁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들의 어떤 기술들이 향후에는 기업이 나아가야 할 그 어떤 전략과 프레임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죠, 그죠?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죠?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죠? 기업들은 결국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럼 인프라를 자기들이 직접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플랫폼으로 이용을 할 것인가,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그 비즈니스 모델에 중점을 둘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인프라를 개발하는 것 또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가 있겠고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가 있겠고 기존에 형성된 인프라를 가지고 새로운 이제 응용 기술을 갖다가 창출하는 거, 그죠? 그것도 하나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이러한 응용 기술을 이용한 고유의 어떤 영역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또 디벨로핑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에 그 기업이 인발브 되어 있는가를 보고 우리가 이제 판단할 문제고, 또 설사 기업이 기존의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으로 통한 새로운 아이템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요인들을 우리가 경영학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앞으로의 경영학에서의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빨리 넘어가가지고 자, 가상현실의 융합, 그 다음 그걸 간다. 현실의 융합이다. 이래서 자, 가상 물리 시스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CPS라고 합니다. 자, 가상 공간과 물리적 실체를 결합하는 시스템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된 가상과 그죠? 공학적인 물리적 요소들이 함께 설계된 혼성물이다,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 홈,
스마트 그리드, 자율주행 그 시스템, 로봇 시스템, 그다음 자동 항법, 우주공학. 자, 그거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러한 이제 자 보세요. 자동 항법, 우주공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떤 가상의 세계를 우리가 만들고 그죠? 그 가상의 세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것, 그죠? 그 운행하는 것, 그 실질적인 운행하는 것과를 이제 접목시키는 거죠, 그죠? 접목시켜서 결국은 뭐가 우리가 가상이라는 것은 이제 사이버다, 그죠? 사이버다. 실제는 뭡니까? 실제는 우리가 주행하는 거다, 그죠? 주행하는 것을 사이버상의 어떤 디지털 정보로 결합을 시켜서, 그죠? 그것이 실제 주행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죠? 그러한 것들을 일단 매칭시키는 것을 우리가 가상 공간과 물리적 실체를 결합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CPS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이제 우리가 기술들을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특징들은 우리가 가상현실과 융합기술, 즉 현실이 융합됐다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홈도 그렇고 스마트 그리드, 그죠? 그리드 같은 것도 이제 그리드라는 것은 우리가 전력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적인 디지털적인 그러한 시스템이 실제 뭡니까? 실제 그것이 어떤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고 공급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뭡니까? 컨트롤하는 거죠, 그죠? 마치 자율주행 시스템과 같은 것이죠.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것이 이제 가상의 어떤 사이버적인 이러한 그 공간과 결합을 된 거죠. 우리 VR 같은 것도 보면은, 그죠? 어떤 환경을, 우리가 사이버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보면 실제 뭐, 건물, 그대로 재현시키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 어떤, 어떤 컨트롤 하는 기계들이 거기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자율주행 차죠. 그죠? 자율주행 차도, 자율주행 할 때 보면 뭡니까? 새틀라이트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받으면서 주행하는 동안에는 뭡니까? 그쪽에 이제 주행하는 거리의 그림들이 그대로 비치면서 그 거리의 상황에 맞게, 그죠? 거기에 있는 빅데이터, 그 모든 이제 뭐 거리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실제 접목시켜서, 그죠? 접목시켜서 운행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상과 현실의 융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에 또 연결이란 거 있죠. 커넥티비티란 건데요. 정보통신기술이요. 현실과 가상공간에서 연결, 아까 조금 이야기, 시너지 효과를 있는 거죠. 그죠? 정보통신기술이, 그죠? 그러니까 뭐 위성이 실시간으로 그 거리와 상황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은 통신기술과, 그것을 그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는 정보기술, 그죠? 정보기술의 어떤 그 발전이라고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초연결 사회다. 하이퍼 커넥티비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이 기술로 연결되었고 연결 상태는 정보에 의해서 동태적으로 변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물이 기술로 이어져 있는데 이 기술로 이어져 있는 상태는요. 정보에 의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뭡니까? 바뀌고 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되면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여러 수단에 의해 사람 간에 연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 모바일 기기죠. 우리가 지금 모바일 기기로 쓰고 있는 이러한 커넥티비티들, 그죠?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뭐, 지금 연결되어 있죠. 그죠? 가상의 공간에서도 연결되어 있고, 이런,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카톡을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하나의 커넥티비티고, 그죠? 여러 가지 공유된 그러한 공간에서, 그죠? 자, 그게 이제 쉽게 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이버 공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4차 상명의 하나의 이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람하고 기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 기기에서 스마트 기기로 이제 변화되고 있다. 물리적 기기는 단순하게 외형을 가지고 있는 기기. 우리가 인간이
인풋하는 값만 그 값의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는 기계.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물리적 기계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나요? 자동차 중에서 자율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물리적 기기죠. 우리가 그 페달을 밟아야 기계가 가고 페달을 밟은 만큼 움직이고 핸들을 돌린 만큼 움직이는 거죠. 그죠? 핸들을 돌린 만큼 움직인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물리적 기계다. 그렇지만 가상적 자율주행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제 스마트 기기죠. 말 그대로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란 말 자체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했다라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해요. 스마트폰이라 아주 폰도 스마트하다. 물론 스마트폰이 그런 이제 인공지능의 기능까지는 아직까지는 못 미치지만 그죠? 그래도 나름대로 스마트폰도 꼭 인간이 인풋하는 값만을 가지고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죠. 그죠? 작동하지 않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안에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죠. 근데 그게 좀 더 develop 된 부분들, improvement 된 부분들이 우리가 스마트 기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동화 공장하고 이건 틀린 개념인데요. 자동화 공장은 인간이 세팅해 놓은, 그죠? 사람이 작업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세팅해 놓은 만큼 작동하다가 그만 이제 거기가 인계점이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끝을 떼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몇 개를 생산해라고 세팅하면 그 개수가 되면 끝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몇 도가 되면은 운행을 중지해라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게 센싱이죠. 센싱. 그러니까 센서가들이 있어서 이 센서들이 유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걸 정지했다가 다시 또 시작했다가 또 그 양을 기계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 조절했다가 그죠? 불량품이 나오면 또 불량품을 갖다가 제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알아서 그죠? 알아서 불량품의 기준을 갖다가 이 변화값을 줘서 그 범위 내에서 조절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지능을 대체하는 그 기능, 그 인공지능이죠. 플러스 그다음에 데이터에 의한 거, 그죠? 그다음에 주어진 데이터에 의해서 그 인공지능이 브리딩 된다는 거죠. 브리딩 된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된다고? 계속적으로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즉 지식을 공급받는다. 정보를 공급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스마트 팜도 햇볕이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식물이 햇빛을 봐야 된답니다. 그죠? 햇빛을 보면 식물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양을 열어라, 천정을 열어라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보통 스마트 팜에서는 빛의 색이라든지 물론 센싱 기술이 이제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테크놀로지가 되겠죠. 빛의 세기가 얼마 들어왔고 얼마 동안에 총 지금까지 이제 총 받아야 될 빛의 양과 빛의 세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그날의 어떤 날짜를 보면 이제 일조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에 최대한 빛을 받을 수 있는 최대의 크기가 얼마인데, 그러면 이 정도의 어떤 오프닝으로는, 즉, 천정을 여는 것으로는, 빛이 충분하지 않다면, 알아서 천정에서, 천정을 개폐하는 범위를 갖다가 크게 했다, 적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완전히 뭡니까? 뭐가 있어야 가능합니까? 센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뭡니까? 계속되는 업데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업데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신의 어떤 그 정보, 농업 정보를 계속적으로, 그 빅데이터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선택한 그러한 옵션들을 채택함으로써, 아주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팜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스마트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4차 혁명의 어떤 키다. 그죠? 키다. 스마트가 들어간다는 것은 4차 혁명의 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작동과 보면은 그러면 이제 사람이 고유하게 수행하던 직무를 기기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바로 물리적 기기에서 스마트 기기로 변만. 그러니까 4차 산업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unemployment를 increase 시키는 거죠. 그죠? 결국은 실업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은 결국 인간의 어떤 지금까지 1, 2, 3차 산업들은 전부 인풋의 주체, 컨트롤의 주체는 인간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한 또 새로운 1차, 2차, 3차로 진행함으로써 비록 인간의 물리적, 피지컬 파워, 맨파워를 갖다가 대처를 했지만 인간의 물리적인 힘, 즉 인간의 어떤 맨파워, 인간이 힘으로서 물리적인 어떤 힘을 대체했지만 또 새로운 뭡니까 산업을 갖다가 창출했죠. 그런 기계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산업을 창출했기 때문에 노동력을 잃은 우리가 속된 말로 노동력을 잃은 경위로 땅을 파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노동력은 잃었지만 어디로 갈 수 있었습니까? 굴삭기를 만드는 공장으로 취직할 수가 있었죠. 그죠? 그걸 리플레이스먼트 됐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이제 4차 산업은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왜? 그거는 힘이 아니라, 어떤 피지컬 파워가 아니라, 어떤 거? 브레인을 갖다가, 인간의 어떤 뇌를 갖다가, 인간이 가장 큰 가치를 할 수 있는 지능을 갖다가 대처해버리는 거죠. 그 대처하는 지능이 여러 사람들의 어떤 지능을 합친, 그죠? 슈퍼 인텔리전트. 즉, 나만의 어떤 생각이 아닌 여러 전문가들의 생각을 합쳐버린, 그러니까, 가장 탁월한 지능을 갖다가 선택하는 거죠. 지능의 결정을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 이 4차 산업은, 단순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브레인 레이버들, 즉, 지적 어떤 노동자들까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이제 간단한 재판도, 판사, 우리가 이제 재판도 보면 이제 이게 티피컬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재판이 복잡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재판들은 ABC라는 규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하기에는 이제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그 구성요건에 해당되면은 판사들도 그냥 기계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그게 또 현실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좀 더 복잡한 것은 이제 그게 포커스를 두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인간의 영역이 이제, 왜냐면 아직은 악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모두 다 이제, 왜냐면 그거에 대한, 대가가 치명적이고요. 그것에서 내려진,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 의해 가지고, 복잡한 재판을 갖다가 수행한다 하면은 지금은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 똑같은 상황을 주어주고, 계속적으로, in practice 하겠죠. 비교하겠죠. 자, 일정한 기간 동안 판사들이 계속 내렸던 거하고 판사들의 결정문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이러한 똑같은 상황을 가다가 그대로 이제 법정에서, 예를 든다면 컴퓨터를 딱 놔놓고 법정에서 그걸 전부 실제 판사가 재판할 때,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전부 똑같은 정보를 갖다가 인풋 시키고 했을 때 나중에 결과를 딱 비교해 본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판사들이 내린 결과의 한 99%까지가 물론 그 1%도 이것이 이제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인간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특히 형사재판 같은 경우 그렇죠. 뭐 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재산을 완전히 날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쉽게 우리가 어그리될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때는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이거는 신뢰성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시대도 올 거다. 그렇지만 이제 기계적인 부분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경미한 부분들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이렇게 하고 ABC가 딱딱딱 이렇게 하고 그 요건에 구성 요건에 맞으면 바로 뭐 그냥 짝짝짝짝 분류되는 이러한 사건들은 인공지능이 충분히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전문직들의 어떤 그 잡을 리플레이스먼트 한다는 거죠. 그 잡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가공할 만한 이제 위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떠냐면 이제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우리가 이제 어떤 시스템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병원에 우리가 센싱 기술이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격지간에 뭐 요즘 최근에 이제 공공의료 시스템 같은 것도 나오지만은 시골에 의사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센싱 기술이 있으면은 집에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가 지금도 그러지만 게임기가 있잖아요. 게임을 하면 게임기처럼 의료 진료 시스템을 뭐 크게 비싸지 않은 가격, 이 의료 시스템이란 것이 별거 없습니다. 뭐냐면 이제 넣으면은 혈압 검사되고 혈당 검사되고 그 다음에 떨어뜨리면은 뭐 분석되고, 그죠? 이제 뭐 피해 성분 분석되고, 그죠? 뭐 피 성분 분석하는 것이 지금은 뭐 이렇게 병원에 가야지만 되지만 그것도 기술이 발달이 해가지고 뭐 대중화되는 것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의사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최근에 보면 뭐 나우나 쇼 할 때 보니까 뭐 수백 개의 모니터들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의사가 이제 방에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 격지에 있는 이제 시골에 있는 환자들이 자기 집이나 아니면 뭐 가까운 뭐 마을 회관에 가가지고 공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곳에 이제 딱 우리가 보통 이제 병원에 가면은 뭐 우리가 호흡 같은 거 이렇게 측정할 때는 뭐 손에다 뭘 다 꼽죠. 하나씩 붙이고 하듯이 뭐 심전도 검사하듯이 손가락에만 딱 꼽으면은 자기의 어떤 체내 정보가 싹 다 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의사들이 뭐 피 검사된 거, 그 다음에 요즘은 또 피 검사 같은 것도 안 떨어뜨려요. 그냥 피부면 붙이면은 피의 성분을 다 디텍트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격지에서 처방도 자동적으로 내려지죠. 그죠? 처방이 내려지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드론 같은 걸로 어떻게 약국에서 배달을 바로 오는 거죠. 받아 자기 그 집으로 와서 떨어뜨려 놓고 가는 거죠. 그죠? 시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그다음에 이제 장점이 뭡니까? 의사가 같은 시간에 수많은 환자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모니터로 하니까 모니터에서 환자의 처방이 자동적으로 뭐에서 나옵니까? 그것도 오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보다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한 의사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진료가 내려지는 다이그노시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 저명한 명의들이 내린 판단 뭐냐면 똑같은 증상에 대해서 그 판단에 따라서 어떤 다이그노시스가 되고요. 어떤 진료가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처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의사들은 그 처방이 컴퓨터마다 처방이 딱딱딱딱딱딱딱 떨어지는 게 동시에 막 수백 개 컴퓨터에서 나오겠죠. 그거 보고 그리고 동시 접촉도 가능하고요. 그죠?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환자들이. 그리고 움직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병원에 찾아갈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짜라락 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딱 보고, 이게 이제, 처방 내려졌다. 자, 자기는 그것만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뭐 처방이 잘못됐는지, 그거만. 왜냐면 의사들이 보면, 그런데 보면, 물론 이제 충돌된 약, 뭐 이런 것도 자동적으로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컴퓨터상 뭔가 오작된, 엉뚱한 약이 뭐 오작동 돼가지고 나가지 않는가. 요런 것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컨설팅만 해주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저 사람이 물을 때, 물론 이제 그러한 컨설팅도 진료가 딱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제 그 환자의 모니터에, 집에서 모니터에 그게 그대로 쫙 표시가 될 겁니다. 처방의 이유하고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러니까 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페이먼트에 해가지고. 자, 그럼 돈을 어떻게 하느냐. 돈을 이제 페이먼트 하는 것은 또, 블록체인에 의해 가지고, 그죠? 이제 뭐, 돈도,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요. 스마트 페이먼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돈이 진료를 받으면 지금 이제 의사들은 무조건 병원에 가면 병이 낫든 말든 진료와 진찰비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트 페이먼트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계좌를 갖다가, 우리가 블록체인이 되면은 굳이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그죠?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은행에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계좌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소지하고, 그러한 혜택을 누리는 사람보다 혜택을 누리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주변에 그러한 혜택을 누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은행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그 커넥티비티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GDP가 지금 뭐 세계에서 한 11위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한 200개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말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좀 더 높겠죠. 우리가 이제 어떤 금융권의 어떤 커넥티비티라든지 어떤 과 연결되어서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한 2배, 3배가 그러한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지구 인구의 한 75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 금융의 어떤 혜택을 받는 인구들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50억 정도 되는 인구가 사실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잘 사는 나라들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우리도 그러한 나라들의 어쨌든 세계 10위의 GDP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하는 이런 환경들은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다 우리 비슷한 또래들을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혜택을 누린다고 하지만 이런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은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새로운 경제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이런 이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의 집중은행 즉 센트럴라이제이션 된 것을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은행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금융 시스템 자체를 은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여기에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블록체인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블록체인 기술이 블록체인이 어떤 것인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조금 그걸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어떤 제도권 물론 블록체인 자체도 거버넌스를 있습니다. 근데 이 거버넌스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거버넌스란 것은 뭐냐면은 뭐 누군가는 그것이 작지만 어떤 중앙의 그 센트럴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거대하고 어떤 파워풀한 어소리티는 아니지만 그러한 어떤 그 전제를 가진 그런 힘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러한 시스템이 오퍼레이션 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어떤 그 컨트롤하는 타워는 필요하거든요. 그죠? 아무리 이제 그걸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는 있어요. 블록체인에도 거버넌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거버넌스가 물론 그 거버넌스가 나중에 이제 또한 그 세력화된다든가 또한 집중화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뭐 어프로치 자체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뭐냐면 이 거버넌스 자체가 이 거버넌스가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나중에는 그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은 이제 최소한의 거버넌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스마트 페이먼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자기가 뭔가 진료를 받고 뭔가 결과가 나왔을 때 자동적으로 진료비가 지급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스마트한 세상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뭔가 디벨롭이 된 게 없는데 내가 왜 진료비를 내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올까요? 서비스가 굉장히 서비스 질이 향상되겠죠. 의사가 자기 진찰료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이 환자가 뭔가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진전 역시도 뭡니까? 여러 가지 그 진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자동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당신은 어느 때보다 어느 정도 초기 진찰을 볼 때보다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더 향상되었습니다. 혈압이 더 여러 가지 또 몸의 컨디션 전체적으로 몇 프로 더 향상되었습니다. 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 향상된 값에 따라서 그 스마트 페이먼트가 되는 거죠. 돈을 지급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지금 가면은 뭡니까?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전부 다 해야 되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지능을 이제 대신한다는 것을 이제 제가 얘기 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예를 들은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이 4차 산업혁명은 뭐 학교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수들도 사이버 이제 렉처가, 사이버 교수가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동영상 하듯이 뭐 더 멋진, 여러 가지 이제 빅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 만들려면 PPT도 만들고 시간 많이 듭니다. 시간 많이 들죠. PPT도 만들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1시간 강의를 25분 동영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동영상 25분 만들려면 그 준비 25분 만에 준비가 됩니까? 안 됩니다. 2시간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동영상 만들다가 중간에 또 뭐 조금 그거 하면 또 끊어야 되죠. 그 다음에 끊어다가 다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로딩 하는데 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인코딩 하는데 시간 걸리고, 그죠? 그리고 또 자료 찾는데 또 보통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자료를 찾는 것도. 왜냐면 이제, 이 자료를 찾아야지. 뭐, 용어가 하나 나오면 모르면은, 또 자료를 찾아가지고 또 그것들 봐야 되고, 또 때로는 뭐냐면 그 용어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논문을 읽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드는 거죠. 엄청나게 드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그러면서 또 하지만, 또 지식도 축적되고 여러 가지 또 향상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죠? 그래도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이버상의 어떤 자기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화 된 사이버 교수가 있다면 이 사람은 인공지능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싹 편집해 가지고 그죠? 그대로 하죠. 그러면 굳이 교수가 그 부분을 다 할 필요가 없겠죠? 설명은 인공지능이 더 잘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교수가 여러 가지 포맷, 여러 가지 하는 아이디어만 주고, 하면, 여러 교수들을 갖다가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자기 전공만 이렇게 이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전공하기에도 벅차죠. 그런데, 뭐, 굳이 뭐 내가 찾을 시간, 이런 걸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싹 다 해준다면, 자료도 하고 PPT까지 만들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한다면, 그러면 이제, 굳이 여러 교수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이것도 이제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내가 쫙 한번 정지를 하고 했는데 혼자 실컷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을 안 눌러놔가지고 이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 조금 뒤에 내가 또 급한 일이 있어서 잠시 녹화를 정지해 놓고 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세요. 조금 앞뒤가 안 맞을 때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또 다시 돌려서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서 일단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아주 좀 아깝네요. 사실 혼자 얘기 실컷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그게 안 돼 있네. 이게. 계속 정지 상태에서 일시 정지 상태에서 있어가지고 그걸 모르고도 뭐 그냥 급하게 돌아와가지고 다시 시작하니까 깜빡깜빡거리는 것도 모르고 다시 혼자말을 계속 했습니다. 연습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탈중계화 됐다는 거죠. 탈중계화 됐다. 자, 내가 이제 그 이야기한 걸 다시 연습한 걸 다시 얘기해야 되겠네. 탈중재화라는 것은 decentralization입니다. 그러니까 중재자가 없다는 거죠. 중재자가. 그래서 중재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까 은행이 있었잖아요. 은행. 자, 은행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은행이 필요 없다. 은행이 필요 없다. 자, 은행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당사자끼리 이제 이렇게 거래를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은행뿐만 아니라 어떤 유통 체인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이제 직거래의 어떤 가능성도 굉장히 이제 증가하는 거고요. 그러면 기업도 이제 이러한 그 환경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냐면 기업형 블록체인을 만드는 거죠. 뭐냐? 지금은 퍼블릭 블록체인들이라는 것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막 뒤섞여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블록체인의 어떤 커뮤니티가 커질수록, 블록체인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뭐냐면, 단톡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톡방.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카오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엔 퍼블릭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뭐 연예인들이 있고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또 단톡방이, 동아리 단톡방이 있죠? 블록체인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한 단톡방이 단지 암호화되었다는 것이 그게 블록체인입니다. 알겠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퍼블릭한 단톡방에 들어가면 내가 말을 하나 올리고 그러면 또 내가 뭐 한 걸 찾으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야기를 하기가 GM도 그릴 수 있고 뭐 어떤 사람이 막 뭘 말해 뭐 동영상을 올리고 이러면 또 그게 셧다운이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블록체인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퍼블릭한 데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막 돈을 보내고 막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뭡니까? 아무래도 리드 타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나중에 블록체인의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게 딜레이가 레그 타임이 발생하느냐, 왜 레그 타임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막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 여기 돈 빌리는 사람들끼리 아니면 우리 여기 뭐 하는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딱딱딱딱딱 그 목적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단톡방을. 그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또 그렇게 나누는데 그 중심에 이제 기업이 자기네들 고객 확보를 위해서 만든 단톡방을 우리가 기업형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해요. 그 대신에 그 안에서는 뭐냐면 오가는 모든 이제 그런 뭐 부분들 정보들이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이란 것 자체가 암호화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 단톡방에서는 올리면 그 정보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가 언제든지 뭡니까? 켜보면은 그 안에 뭡니까? 자기가 그 정보를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휴대폰 갖고 있다. 그럼 내 휴대폰이 가다가 휴대폰이 물에 빠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 날아갔다. 하지만 다른 사람 휴대폰에는 그 단톡방에 있던 내용들이 다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죠. 그걸 갖다가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이제 공유하는 겁니다. 그죠? 공유하는데 그것을 이제 일반인들이 다 그 단톡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정보를 싹 그 히스토리를 우리 단톡방에 보면 지나간 히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그 개념은 똑같은 개념인데 그 지나간 정보는 우리가 단톡방에서 지나간 대화를 보듯이 모든 구성원들이 다 보는 건 아닙니다. 다 보는 건 아니고 라드라는 구성원들이 그 정보를 모두 다 기록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라드라는 것은 하나의 단위인데요. 라드라는 이러한 단위들이 이제 그 정보를 전부 차곡차곡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그 라드들은 이제 결국은 컴퓨터들이겠죠. 그죠? 그 라드들이 이제 그 위에 이제 딱 모여가지고 그 정보를 분산해서 기록한다는 건 뭐냐면 복사해서 있다는 거예요. 복사해서 있다. 그 시스템은 나중에 내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정보를 갖다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보를 다 잊어먹었다. 그래도 내가 했던 이러한 이벤트들, 이런 히스토리들은 그 라드들이 분산된 라드들이 수천 개의 라드들이 그거를 다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뭔가가 파괴됐을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뭐가 없다고? 위험성이 줄어든다 이거죠. 위험성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이제 맛배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간 부분들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 한 곳에 막 이렇게 모아놓고 자, 내 정보는 자 모든 사람 정보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이렇게 하면 막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한꺼번에 날아갈 수도 있고 변형될 수도 있고 또 뭐 내가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안 줘버리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영업시간에 우리 수리합니다. 우리 여기 메인테넌스 합니다.
뭐 이렇게 시스템 점검합니다. 하면 우리는 뭡니까? 그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냐면 중앙 통제권을 은행에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블록체인이 되면은 즉 지금 블록체인의 어떤 여기서 결제 기능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지금 시스템적으로 현실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지연된다는 거예요. 지연된다는 거. 자, 그렇지만 이 기술이란 것은 얼마든지 디벨롭이 가능한 거죠. 그죠?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이 블록체인의 어떤 파급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이거는 또 엄청난 그 기술 향상을 가져올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죠? 자, 그러한 전제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자, 이러한 이제 효과들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중간 계층들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중간 계층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거버넌스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거버닝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통제에서 벗어난다. 통제에서 벗어난다라는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탈중개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화로 인한 중간상 또는 중간 매체들은 축소 혹은 감소한다. 그러나 중간 매체 기능이 없어진 것이 아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플랫폼은 있어야 된다. 판을 깔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우리가 이제 중간 매체들이라는 것은 소위 이야기하는 통제를 이야기합니다. 통제.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죠. 농산물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려면 경매를 보인 물건이 아니고는 우리가 바로 살 수가 없어요. 응?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경매를 보인 중개인에게 가가지고 사야 되는데 중개인이 안 판다면은 당장 살 수가 없죠. 무슨 이유를 대서 안 판다 그러면. 그죠? 자, 그러면 이 중개인이 없다면 생산자하고 직거래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죠? 자, 그런 거죠. 자, 그런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유통에 대해서 보통 이제 중개인들이, 그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생산자들은 중개인들이 유통하고, 중개인들은 경매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유통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법적으로 마련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개인이 없어진다면은, 바로바로 이제, 어떤 공간을 통해서 하겠죠.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블록체인이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이제, 우리가 핀테크라는 부분이 있어요. 핀테크. 아까 핀테크라는 부분이 바로 아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은행화. 탈은행화를 갖다가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바로 핀테크인데요. 핀테크가 개발이 되면은 이제 개인 간의 금융이 이제 사금융이 발전이 되겠죠. 개인 간 직접 금융이, 그죠? 직접 금융이 발달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은행도 역시 이제 핀테크의 인발부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은행도 그 시스템을 죽일 수는 없는 거니까. 대신에 핀테크가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자동화 기기들, ATM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겠죠. 그죠? 자, 어쨌든, 완전히 100% 중개인들이 없어질 수는 없다. 왜? 플랫폼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러한 공간들, 예를 들면 카톡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주고, 그 다음 결제해주는 거, 결제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제해주는 것은 지금은 이제 사이버머니로 이렇게 하니까 그 결제를 갖다가 해준 것을 서로 간에 현금이나 이런 걸 거래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교환의 장소들을.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시스템이 엉켰을 때 이 시스템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이러한 수선하는 이러한 메인테넌스하는 이러한 기능들. 이런 것들은 뭡니까? 뭔가 필요한 거죠. 물론 이제 블록체인은 그 기본이 뭡니까? 인터넷을 기본으로 하는 거죠. 인터넷 기술이 없다면 블록체인 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중개업체가 많이 없어진다는 거, 그죠? 없어진다는 거. 그러면 중개업체가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지금 중개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은 또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기업들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서의 앞으로의 미래를 갖다가 예견하고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프레임이 좀 나오죠. 그죠? 프레임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 역할이 중요해진다. 플랫폼이란 것은, 그러한 어떤
그러한 시스템들을, 그런 이제, 그래서, 동호회를 모아주고, 거기에서, 동호회끼리 이제 뭔가를 거래를 하면은 그 거래를, 암호화된 화폐로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좀 새로운 화폐를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라면 새로운 화폐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암호화된 기존의 화폐를 실질적인, 현금으로 어떻게 교환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아니면 결제 시스템들을, 어떤 것들, 결제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거버넌스입니다. 새로운 거버넌스죠. 그렇지만, 뭐,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전체, 우리가 이제 은행이라면 모든 국민들이 다 거기에 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 그 은행들이, 아주 작은 이런 부분들로 어떻게 됐다고요? 나누어지는 것. 그것을 이제 플랫폼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또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 플랫폼에서는 그 정보가, 은행은 은행의 중앙 컴퓨터 하나에만, 딱 집중되어 있고, 물론 복사를 합니다. 물론 백업을 하지만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뭐냐면, 그리고 이제 통제는 자기들이 다 하죠. 통제는 어쨌든 자기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 통제 부분, 즉 단일 실패 지점에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모든 게 다 날아가요. 어쨌든. 그렇죠. 이거는 여러 사람이 분산해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뭔가 왜곡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왜곡하거나 통제할 수, 왜? 그게 다른 데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왜곡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더라도 다른 데 분산되어 있는 그 정보, 그 기록의 진위성만 밝혀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아무리 왜곡하려도 이 사람은 바로 그 적시로 배제되고 삭제돼 버립니다. 삭제돼 버린다는 거죠. 그 블록체인의 특징입니다. Trust longest ch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왜곡이 일어난다고 생각되면은, 그 부분은 자동적으로 이것은 false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정보는, 그 라드에 있는 정보는 무조건 삭제돼 버리고, 나머지 가장 긴 체인에 있는 정보가 채택되고, 또한 그 중에서도 majority 룰에 의해서 51% 이상의 공통된 정보가 진실로 이렇게 딱 채택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어쨌든 암호화됐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시큐리티를 확보하면서 분산되었다, 이런. 분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의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이 하나 있다 하면 수많은 그 국민들을 그 은행에 다 인발부 시키게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분산 시스템은 여러 가지 또 비즈니스가, 그 분산된 시스템에서의 플랫폼으로서 수많은 비즈니스가 발생될 수 있다. 같은 은행업이라도 많은 그 자기들 고객을 스스로 모아가지고 할 수가 있다. 물론 그 고객을 모으는 그 거버넌스가 또 다른 그 센트럴라이제이션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앞으로 법과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겠죠. 그죠? 물론 이제 계속 이제 가면은 세력화됩니다. 세력화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제 그런 세력화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해야 하는 것들을 또한 이제 새로운 제도의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트렌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시라고 좀 이제 그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가 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시대가 왔어. 그럼 이런 시대라면 여러분 지금 번뜩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거 기업도 지금 변하지 않으면 이거 진짜 안 되겠네. 이제 기업이 배제돼 버릴 수 있겠네. 중간에서 여기서 기업이 배제돼 버릴 수도 있겠네. 그러면 기업의 많은 부분들, 유통 부분들, 자, 기업은 생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조달하고, 생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케팅하고, 유통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세그멘트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유통 부분에, 지금 이제 방금 나온 부분들, 이렇게 되면 유통 부분에 대한 중개자가 없어진다. 그럼 유통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도 새로운 방향으로 이 시대에 맞게 새로운 고객 확보를 위한 공간이 필요한다. 그러면 이 전략이 바뀌어야 되겠죠. 지금은 사람이 나가가지고 창고를 짓고 하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창고가 여러 곳에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창고 인원도 필요 없고, 그죠? 창고는 지금 다 자동화돼 가고 있고, 창고도 인텔리전트 웨어하우스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마케팅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마케팅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100% 사이버 공간에서 아니고 이제 결국은 맨투맨적인 이런 인간적인 접촉이 결국은 뭡니까? 그게 사이버 공간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동호회라든지 뭐 페이스북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페이스북에 글 잘 쓴다 해서 막 자기들 뭐 팔로우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죠. 그거 다 오프라인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초대해서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은 관계를 맺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오프라인에서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 막 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막 물론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만 그래도 사이버 공간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저기 뭡니까? 강의를 한 이유가 뭐고?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된 거예요. 4차 산업이 왔듯이 우리의 어떤 보건 환경 자체도 인류의 어떤 환경 자체도 지금 어떻게 자꾸 이게 뭐냐면 이제 백투더 퓨처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백투더 퓨처가 아니라 백투더 패스트 돼가지고 미래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서처럼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질병이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컨트롤하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 측면은 소득 수준이 개선된다. 그죠? 소득 수준이 개선되면 결국 이제 생산성이 향상되겠죠. 삶의 질이 개선되고, 그 일과 여가의 균형.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아까 이야기한 거 같죠. 예를 들어서 이제 AI가 잘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막 이렇게 막 PPT 만들고 이런 것도 뭡니까? 인공지능이 다 해줄 수 있겠죠. 그죠? 인공지능이 다 해준다면은 뭐, 당연히, 그 시간이 또 남아돌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은 자연적 이제 그래서 스마트팜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스마트팜. 스마트팜 같은 데는 옛날에 뭐 비료를 주고 이렇게 하려면은 일일이 뭡니까? 수레에다가 해가지고 붓고 이렇게 그 시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다가 또 실패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또 일일이 또 따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제 주는 것도 배합을 싹 해가 자동적으로 줘버리고 그죠? 뭐 자동적으로 스마트팜 같은 경우 그렇죠?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과 여가가 균형이 있죠. 대신에 이제 뭐냐면 실업은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실업을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뭐, 좋은 점이겠죠. 인간의 지능을 대신하는, 기계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앉아있으면은 로봇이 와서 우리 모든 것을 시중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시중을 들면은 힘이 들고 또 부담도 있고 감정도 생기는데, 로봇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로봇도 뭐 나중에 이제 그런 감정 표현까지 이제 해버리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인간이 좀 부담이 좀 물론 이제 감정 표현을 하는 로봇이 생겨버리면은 로봇의 상태나 이런 것을 그럼 그것도 뭐 인간만큼 또 부담스러워지겠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이 정확하게 자기의 어떤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계가 하니까 이제 인간보다는 좀 더 뭡니까 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겠죠. 만약 서비스를 로봇이 한다면 자 그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은 점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바로 나오네요. 거기선 일자리가 감소합니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분이 1, 2, 3차 산업 때는 그것을 다시 또 리프레시하는 잡이 크리에이션이 됐어요. 지금 이 자리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노동자인데 삽을 삽질하던 자리는 없어졌지만은 어떻게 굴삭기를 만드는 공장에 가서 다시 뭡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다른 분야로 흡수가 가능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 두뇌를 대신하는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두뇌를 대신하는 그러한 조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인간 자체의 인간이 가지는 존엄성 자체를
리플레이스먼트 해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결국 인간의 설 자리를 줄여주고 있다. 그럼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또 다른 이제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을 최대한 육성하고 그 산업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분배하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복지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갖다가 조금 더 강화시켜서 그래서 이제 공존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찾는 것이 이제 지금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이 쫙 나오네요. 4차 생명혁명의 바람직한 진행 방안은 어떤 거냐.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이슈들이 이제 있겠죠. 뭐야? 그럼 여기서 기계가 인간을 다 리플레이스먼트 해버렸다. 다 대체해버렸다. 그럼 인간은 쓸 데가 있나? 없지. 그럼 인간은 한간? 인간의 어떤 브레인조차도 이제 기계가, 야, 내가 판단이 맞다. 내가 법원에서 판단도 내릴 수 있다. 내가 의사처럼 진단도 할 수 있다. 내가 교수처럼 학생도 가르칠 수도 있다. 모든 전문적인 분야에 내가 엔지니어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럼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인간은 기계 앞에서 굉장히 아주 조그만한 아주 그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그냥 전략돼 버리겠죠. 그럼 이게 바람직하냐 이거지. 기계에 의해서 결국 옛날에 우리가 어린 시절 때 봤던 SF 영화에 나오는, 그죠? 기계가 모든 것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그럼 이러한 시대에 그럼 우리가 이제 되는 거 아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인간이 기계를 이 4차 산업을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고의 중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고 4차 산업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람의 어떤 소득 수준을 개선하고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한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라는 이러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이런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이 돈벌이에만 집중이 돼서 4차 산업이 뭐 짱이다. 그러니까 뭐 종업원들이고 뭐고 다 뭐 필요 없고 우리는 4차 산업만 있으면 돈 벌 수 있다. 이러면 결국 그 4차 산업에서 그 기업도 지배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 기업도 결국 어느새 4차 산업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하나의 보잘것없는 하수인에 불과한 이러한 이제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그 기업 자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4차 산업에 대한 어떤 인공지능과 그러한 여러 가지 기술들, 인프라 기술들에 대한 맹신을 한다면은 결국은 기업에서 기업 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왜? 지금까지 모든 시스템은 4차 산업의 인공지능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거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하고 방향 설정도 모든 것이 인공지능이 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기 힘들고 인간은 단지 기계에 스스로가 만든 기계에 종속되는 존재로밖에 전락되지 못한다. 그런 거죠. 그죠? 왕이 이때 왕이 아닌 영주들이 지배하는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왕이 이때 군신들의 힘이 더 큰, 그죠? 아무 허수아비처럼. 그죠?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올바른 필라스피가 될 수가 없죠. 어떤 방향이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인간 중심, 즉 인문학적 가치. 인문학이란 것은 뭡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의 가치를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인문학이라 하죠. 그래서 인문학적 가치, 즉 사람 중심의 사고가 인간과 기계의 공존을 탐색해야 되고 이것은 4차 산업은 우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인간이 좀 더 이래서 좀 더 그 인간이 할 일을 기계가 좀 더 알아서 해준다는 거.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 도입하고 운영 자체는 이 모든 것들을 인간 중심으로서 인간을 위해서 이거는 가동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따라 보면 이제 영리를 추구한다. 이래 보면 그 영리 추구가 최고의 목표가 돼 버리면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기계가 하는 것에 의해 가지고 영리만 추구할 수 있다면은 최고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기계 중심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기계 중심이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틀리지는 겁니다. 그죠? 패러다임이 틀리진다.
자,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과학기술의 요소들을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 앞전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영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변화됩니다. 그죠? 삶의 질이 이제 향상되고 또 단점은 뭐가 있었나요? 대량 실업이 이제 유발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 산업 구조도 당연히 변하겠죠. 산업 구조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그죠? 그러한 이제 인공지능과 이제 뒤에 나올 이제 블록체인이 주도하는 이러한 산업 구조로 변화됐고요. 기업 경영이 변화되겠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운영도 기업 경영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기업 경영의 변화가 결국은 이제 그 중요한 그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둬야 될 변화죠.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 즉 인프라스트럭처,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응용 기술들이 이제 발전되고요. 이러한 이제 응용 기술들을 이용한 경영 또는 이제 기반 기술들을 위한 어떤 경영들 또는 이러한 기반 기술과 응용 기술에 기초한 그것을 이제 이것을 응용한 새로운 경영 기법들, 각 회사의 어떤 그 아이템에 맞는 기법들,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지금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 가장 중점이 두고 있는 게 decentralization입니다. 그죠?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 그럼 이제 이 탈중앙화가 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의 간섭이 최소한에 머문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는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국가와 경제를 통제하는 것, 즉 어떤 리딩하는 것의 임무는 근본적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제 탈중앙화 어떤 트렌드 속에서 국가가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국가와 경제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방향으로의 어떤 조직 체계의 변화와 법제의 정비,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부 운영의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 디센트라이제이션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물결로 인해 가지고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이러한 산업에 대한 어떤 선점이 필요한 거죠. 그죠? 이러한 산업에 대한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끊임없는 스포트를 해야지만이 국가의 경쟁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4차 산업혁명일수록 국가가 경쟁력을 가져야지만 그 경쟁력 있는 산업, 즉 국가가 가지는 그 경쟁력으로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그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4차 산업혁명에서는 어차피 인공지능에 의한 실업, 즉 일자리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새로운 자합이 뭐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4차 산업 어떤 혁명 하에서의 산업의 시츄에이션은 결국 이것이 이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지금은 아직도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거대한 트렌드는 한순간에 몰려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의 1세기라는 시간들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4차 산업으로 넘어오면서는 지금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왜냐하면 그건 기술의 진화가 급격하게 하루아침에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따라서 이러한 그 변화의 물결도 똑같은 그 속도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은 자업은 자꾸 루징이 될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데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될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벌어오는 그러한 이제 열매로 국민들이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또 정착되는 것도 이제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도덕적 해이다 이런 것들로 이제 뭐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거고요. 할 수 없는 분야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되겠지만 저항할 수 없는 하나의 큰 어떤 조류에 대해서는 그것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죠? 총알이 빗발쳐 나오는데 무모하게 거기서 군인이니까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무모한 어떤 희생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 그죠?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을 빨리빨리 육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스포트할 수 있는 운영체제로 빨리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국민들이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시스템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바르게 인지해야 된다. 앞절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체감하는 것은 한국의 경우 굉장히 그 경기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중국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늦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면 갑자기 들어닥쳤을 때는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4차 산업혁명이 왜 중요하고 4차 산업혁명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고에 하는 그 홍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국가가 국민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근데 아직은 우리는 그 체감을, 그 느끼는 체감이 굉장히 늦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 모두가 같이 한번, 어떤 통계에 의해서 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과학기술 요소들과 티핑 포인트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어떤 그런 기술이 어떤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는 순간을 우리가 티핑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이 보급되는, 이제 휴대폰으로 인한 어떤 기술의 티핑 포인트라면 휴대폰이 어떤 사회에 얼마만큼의 일정한 그 퍼센테이지를 일정한 어떤 비율을 점유했을 때 국민들 중 이제 그 순간을 우리가 이 기술이 그 사회를 장악한 순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갖다가 티핑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반 기술이란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뭐 OD, 블록체인, 뭐 빅데이터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반 기술이다. 어떤 infrastructure technology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응용 기술은 이제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이제 기반 기술을 기초로 해 가지고 완성된 기술이죠. 예를 든다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거 이제 뭐 우리가 스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자율주행 뭐 이런 여러 가지 스마트 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응용 기술이다 이렇게죠. 그래서 이제 특정 산업 분야의 파급 효과가 큰 기술, 그죠? 그건 이제 사실 이제 농업 분야의 스마트 팜은 파급 효과가 컸었죠, 그죠? 파급 효과가 컸다. 자, 그래서 이제 기반 기술과 응용 기술은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하죠. 응용 기술에서 뭔가 기반 기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되면은 응용 기술이 더 향상되겠다라고 이제 발전되는 게 있겠죠, 그죠?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스마트 뭐 핀테크라든지 뭐 스마트 뱅킹 같은 거를 한다고 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이렇게 통관 시스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암호화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단점은 뭔가요? 그 암호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즉, 그것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미니멈 10분이라고 했습니다. 10분 동안에는 즉시 결제가 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것은 뭡니까?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향상을, 어지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 통관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죠? 근데 자동 통관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런 자동 통관 시스템을 예를 든다면은, 문서를 모두 다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해당 관련자들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를 보내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속기에 의하면 카톡, 단톡방에 문서를 모두 다 올려놓은 거예요. 자, 문서를 다 올려놨으니까 어떡합니까? 필요한 세관에서는 그 문서를 가지고 벌써 배가 벌써 뜨기 전에 벌써 다 여기서는 통화 끝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딜레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딜레이가. 문서를 처리하는데 이제 적어도 10분이 걸린다. 그럼 10분이 계속 축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업체에 10분이면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축적이 되면 하루가 되면은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1시간에 10분이 축적된다. 1시간 처리하는데 시간마다 10분이 축적되면 또 다른 1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게 결국 반나절밖에 못 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6분의 1밖에 못 쓴다는 거죠. 반나절이 아니라 6분의 1밖에. 자, 그럼 6분의 1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은 24시간 중에 6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시간을 6을 나누면 6, 4, 24. 그러니까 4시간을 못 쓴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이 4시간 동안의 공백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게 또 한 달이면 4, 3, 20. 그죠? 맞죠? 그렇게 되고.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1년이면 얼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축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들을 갖다가 또 다른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성이 발전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리드 타임, 즉, 시큐리티에 확인되는 이러한 보안상의 이런 타임을 줄여달라라고 우리가 기반 시스템의 응용 시스템이 요구를 하게 되겠죠. 또 예를 들어서, 역으로, 처음부터 이러한 기반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응용 시스템은 더 배가 돼 가지고 더 영향을 미쳐서 더 발전하게 되겠죠. 이건 당연히 서로 간에 이제, 인터커뮤니케이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서로 영향을 미친다. 그죠? 그래서 산업혁명 관련 기술 요소들의 티핑 포인트. 자, 티핑 포인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기술이 그 사회에서 주류를 형성하는 시점을 우리가 티핑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티핑 포인트는 특정 기술이 사회의 주류가 되는 순간이다.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각각의 기술에 따라서 티핑 포인트는 다 상이할 수밖에 없죠. 그죠? 다 다르죠. 그죠?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봅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티핑 포인트들에 따른 어떤 기술들, 이걸 우리가 다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공부해야지 우리 4차 산업혁명이 뭔지를 갖다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반 기술과 응용 기술을 갖다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 기술과 응용 기술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향후에 이러한 기반 기술과 응용 기술이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각 회사들이 이러한 기반 기술과 응용 기술 부분에 어떤 부분을 이용을 치중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인지, 그죠?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죠? 중요한 것은 어떤 물론 기술의 인발브, 이러한 기술의 개발에, 포커스를 두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죠? 기반 산업을 갖다가, 육성하는 기업들이겠죠. 또는 응용 산업을 개발하는 기업들이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러한 기반 산업과 응용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아이템에 적용시키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 그죠?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을 갖다가 구축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보통의 어떤 기업에서는 어떤 경영에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어플라이하는, 그리고 자기들에게 최적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무엇을 이용해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 어떤 기술들이죠? 이런 주요 과학 기술들, 기반 기술과 응용 기술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기들의 비즈니스를 갖다가 그것을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티핑 포인트를 한번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장장치 같은 거, 그죠? 2018년도는 티핑 포인트가 저장장치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용을 가능합니다. 이때는, 그죠? 그 다음에 2021년이면 내년인데요. 이때는 로봇 서비스가 이제 거의 사회의 주류를 이룰 것이다. 라는 이제 티핑 포인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되면요. 웨어러블 인터넷이죠. 우리가 웨어러블 인터넷 나중에 다 하게 되지만, 웨어러블 인터넷은 우리가 손에 차고 다니는 시계 같은 거죠. 시계, 그죠? 우리 소소에는, 삼성 워치라든지, 그죠? 그런 시계들. 그런 시계들이 이제 우리가 웨어러블 인터넷이다. 근데 시계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피부와 접촉함으로써 우리가 인체에 인한 정보를 갖다가 모두 다시 커뮤니케이션해서 병원으로 보내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건강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관리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하나씩 다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웨어러블 인터넷이다. 입고 다니면서 이제 정보를 갖다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웨어러블 인터넷이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은 아시죠? 사물 인터넷은 그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IoT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Internet of Things랍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물들이 인터넷에서 통합적으로 연결돼서 서로 간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 냉장고에 뭡니까 블루투스나 이런 이제 와이파이로 보일러, 텔레비 이런 거 옆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조작할 수 있는 거고, 또한 이제 뭐냐면 바깥에서 자기 휴대폰 앱으로 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이러한 things들 물건들을 갖다가 조작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다. 이렇게. 그 대표적인 예로도 또 뭐냐면, 우리 자율주행도 이것도 사물 인터넷 쪽에 이제 하나에 속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3D 프린터하고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3D 프린터는 지금도 이제 하고 있지만, 이 프린터의 원료를 어떻게 로딩 시키느냐.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3D 프린터는 그대로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차의 모델을 하나 만들고 싶다 합니다. 그럼 옛날 차의 모델을 만들려면 이제 도면을 2D로 그리고 그 다음에 3D로 조금 입체로 그려가지고, 그죠? 그걸 다시 이제 스캔을 다시 받아가지고 금형을 떠가지고 그 다음 그 금형을 한 데서 다시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막 만들고 붙이고 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든 프로세스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 그냥 이게 그대로 적청 그냥 나오면서 프린트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입체로 그냥 다 만드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쭉쭉쭉 가면서 이 원료가 더해지면서 그냥 그대로 다 외형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대로 보면서 그 다음에 값을 수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어떤 다른 차에서 외형을 스캔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넣어버리면 그 차 그대로는 만들어져 버린다, 그죠? 그러면 그 이제 스캔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ABC 차가 있다. 그럼 ABC 차에서 좋은 부분만 스캔해갖고, 그래서 세시 부분, 창 부분, 문 부분, 앞에 본네트 부분, 뒤에, 백 부분, 그 다음에 범퍼 부분, 각각 그 장점을 전부 다 다른 차에서 해가지고 합성하면 그 합성된 차가 나온다 이거죠. 그럼 거기서 조금 더 부분은 이렇게 저작권 부분이 있다. 이런 거는 조금 더 도면을 수정한다. 그러면 차의 모형이 딱 나와버리는 거죠. 그럼 그 차의 모형이 나오는 그걸 가지고 바로 금형을 시켜가지고 그대로 찍어내서 나중에 조립해보니까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거기에서 무수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를 갖다가 만들면 또 금형이 잘 안 되면 각 금형은 이제 모형을 뜨는 거거든요. 모형을 떠 와야지만 거기다가 이제 속된 말로 샘물을 부어가지고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많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시간들, 트래블링에 필요한 시간들, 그 다음에 이제 매니팩처링 하는 시간들, 이런 모든 시간들이 그냥 조그마한 공간에서 컴퓨터 한 대로 그냥 그대로 실현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개발이 얼마나 빨라집니까? 그죠?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자본으로 우리가 혼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하려고 그러면 자기 완성품을 하나 내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렸죠. 그렇지만 이걸 갖다 자기 아이디어 머리만 있으면, 또한 이 머리도 인공지능과 컴바인 되어 가지고 컴퓨터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모형을 갖다 착착 제시할 수 있고, 그걸 갖다가 3D 프린터로 바로 출력해요. 그래서 출력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해야 되냐면은, 3D 프린트가 이제 가능한. 그래서 3D 프린트가 제조업에서 어떤 모형을 만들 때, 시제품을 만들 때, 엄청난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는 그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이,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3D 프린트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프린트는 뭐가 나오면 잉크가 나오죠? 근데 3D 프린트는 뭐가 나오면 실제 재료가 나와야 되잖아요. 재료가 가서 딱딱딱딱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프린팅 되는 그 자체가 이제 재료를 집어다가 결국은 이제 거기다가 뭐 하는 게서 로봇이 가서 짝짝짝짝짝 붙이는 거겠죠. 그죠? 적청하면서, 싸우면서. 그럼 이제 이 재료가 문제가 되는 이 재료. 이 재료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이 재료가 프린트 잉크처럼 공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관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해결된다면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3D 프린터의 이제 지금 이제 기술적인 이제 어떤 하나의 이제 장벽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벽들만 해결된다면 정말 이제, 앞으로의 제조업은, 다품종 소량화.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에 맞는, 한두 명의 고객의 요구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면 프린터만 넣으면 되고, 어떤 생산 설비가 다른 라인이 필요 없죠. 그래서 그 프린터만 여러 대 있으면은 가까이 프린터에서 재료만 제대로 공급된다면 그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엄청난 이제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엄청난 이제 그 비약적인 이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제조업에 있어서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품종 소량화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이제 경영에 있어서 큰 하나의 비즈니스적인 이제 전환점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어떤 기업을 이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조직, 장비, 공장, 이런 거 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마케팅 누가 하냐, 그 다음에 제조는 어떻게 하냐.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이거 다 경영입니다. 근데 이런 경영 부분들에 대해서, 뭡니까? 완전 패러다임을 바꾸죠. 그냥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죠?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들 또 쭉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2023년에 가면, 이제 그, 신체 이식 기술입니다. 그죠? 신체 이식 기술. 그죠? 그러니까 신체 이식 기술이라는 것은, 그죠? 신체 이식형, 그러니까 이제, 신체 인식형 기술. 그죠? 신체 인식형, 이식이라 되는 인식형 기술. 그러니까 신체를 인식하는 것이 결국,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제 건강이라든지, 이제, 어떤 의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신체적 어떤, 우리 몸에 있는 혈압이라든지, 그게 이제 지금 결합되어 있는 게 이제 웨어러블 인터넷인데, 이 웨어러블 인터넷이 좀 더 발전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를 붙여놓은 어떤 웨어러블. 이러면 이제 신체에 있는, 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이제 건강 정보가 다 이제 파악돼가, 센싱돼가지고, 어떤 병원에 바로 그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훨씬, 앞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훨씬 더 높은, 아까 이야기했죠. 의료 수준의 향상이라는 것은, 아까 스마트 페이먼트. 의사한테, 지금은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면 돈 먼저 받아요. 진료도 안 했잖아요. 돈 먼저 받아요. 그 다음에 검사를 하면은 그 검사 결과가 뭐 어떻든 간에, 하죠. 그 다음에 또, 수술하고 나서 가요. 가면 어떡합니까? 가면 어쨌든 수술 결과가 좋든 안 좋든 돈을 내고 진찰비를 내고 해요. 그리고 뭐 수술이 안 돼도 수술에 대한 리펀드를 굉장히 예를 들어서 말이죠. 부작용이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 그걸 받으려면은 그냥 안 주죠. 또 소송을 해야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스마트 페이먼트는 이러한 부분의 디벨로퍼들, 즉 이 사람이 처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체 인식 기술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게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스탠더드도 있고 그에 대한 빅데이터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향상되었다 아니면 퇴보되었다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죠? 또 평균적인 그걸 기초로 해서 또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 성분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신체 인식 기술에서는 다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피검사를 해서 나오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땀 같은데 이런 데서 이런 데는 보면 우리 모발에는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한 사람들 보면 모발에 다 나오죠. 똑같은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고 있음으로써 이제 쉽게 이런 것들을 디텍팅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페이먼트는 치료를 받았다 이거죠. 자기 치료를 했다. 그럼 물론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은 이제 이런 페이먼트는 강제적인 페이먼트겠죠. 그러면 치료가 되고 향상이 있어서 무조건 그래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주고 안 주고 이게 아니라. 근데 디벨롭이 없었다. 이 사람이 뭐 크게 뭐 향상이 안 됐다면 돈이 안 나갑니다. 그것이 그 생각하고 돈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스마트 페이먼트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의사들이 돈을 진짜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자를 제대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서비스의 질이 어떻게 됩니까? 향상될 수밖에 없죠.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그런 항목 중에 뭐 친절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친절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친절도도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거짓말 탐지기처럼 친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라는 설문을 물어갖고 이 사람의 어떤 땀에서 나온 우리 거짓말 탐정기는 어떤 원리냐면 땀을 측정하거든요. 땀을 딱 측정해서 땀에서 나오는 성분이 있어요. 그 성분이 그 당시에 나오면 그 거짓말 한 거고 안 나오면 안 한 거고 이런 겁니다. 거짓말 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의사에 대한 질문을 쫙 합니다. 그럼 의사에 대한 질문은 자기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친절한 의사를 불친절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불친절한 의사를 친절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럼 그것도 자동적으로 싹 다 평가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하기 때문에 페이먼트가 지급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보다 높은 어떤 뭡니까 서비스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될 수가 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스마트 시대의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3강원짜리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4강 하도록 하겠습니다.